예, 지금 이 자리에는 이동훈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러니까 3차 감염자, 4차 감염 전파자라고 얘기하는 네 분이 모두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네 분 모두가 기저질환,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아니고 병 무단 갔던 분들이라는 건데요. 그죠?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 메르스를 이제 보실 때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그 하기도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기도 쪽에 폐 손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분 병문안을 가졌던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기저질환이 없다 할지라도 안 좋게 될 수가 있고요. 단지 우리가 고령자분들하고 다른 점은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현대의학적인 보존적 치료 방법, 즉 시간을 좀 끌면서 자기 스스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벌어줄 수 있다는데 좀 더 유리하다는 측면입니다.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젊으신 분들이 사망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지 더 시사하는 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소평가에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에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독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독감으로 이제 너무 과소평가하신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죠. 실제 이제 우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훨씬 사망률도 낮고 상기도 감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이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하기도 쪽, 기관지 깊숙한 곳으로 침범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또 인플루엔자는 다른 점은 기관지 깊숙한 곳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게 뽑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려졌던 게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알려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 즉 막 돌아다니면서 옆에 사람이 기침 몇 번 했다고 해서 내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저희가 지금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젊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좀 그래도 버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근데요, 어쨌든 지금 안심병원도 만들었는데, 메르스 안심병원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안심병원 소속 간호사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메르스 능동 감시자가 안심병원을 찾아왔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 격리자가 과연 관리가 되고 있는가. 아까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6천 명, 5천 명, 10,000명, 이 말이 10,000명이지 관리가 될 수가 엄청나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당국도 그거는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관리할 수 없는 걸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하게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관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협조를 구하면은 다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관리망이 분명히 뚫어지는 구멍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뚫어지는 구멍들을 메꾸고자 이렇게 안심병원 같은 거를 차선책으로 만든 건데요. 안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 계통의 그런 그 감염성 질환 환자분들을 따로 별도로 이제 모으고 그 다음에 일반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따로 진료 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환자분들 혹시 메르스 감염 환자분인데 폐렴으로 이제 병원에 오셨을 경우에 지금같이 무방비 상태로 여러 환자들한테 전파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고 다 협조해 줄 것이라 하는데 지금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안심센터에도 혼자서 가고 안심병원. 사실은 안심병원에도 그 보건소에 연락해가지고 무슨 보건소 차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5천 몇 명이니 10,000몇 명이 이러면요. 국가의 통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6,508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결국은 성숙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데 우리 국민들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거 유람선도 타고 뭐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그래서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아까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뭐 홍콩인지 대만인지 이렇게 격리 명령에 불응하면 벌금을 우리는 돈으로 2천만 원을 물리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싱가포르가 예전에 사스 있을 때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겠다고 그랬답니다. 어길 때. 그래서 이걸 시민의 자율적인 의식에 맡겨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전파될 가능성이
자가격리 이런 게 힘들거든요. 국가에서 이거는 왜냐하면은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나와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은 선의의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그 국가 지금 방위 차원에서 그 좀 강력하게 그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개인의 어떤 시민의식에 맡길 때는 벌써 지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이제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최근 뉴스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 삼성병원이 안정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오늘 발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삼성병원이 부분 폐쇄한 지는 3일이 지났고 이 삼성병원인 게 알려진 게 6월 4일입니다. 13일이 지나서 대통령이 삼성병원의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현재의 상황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도 대구 공무원이 지난 5월 27일, 28일 양일간 삼성병원을 갔다가 본인이 의심이 있으나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구적 이분이 지금 또 상태가 위험한 상태까지 왔다고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안정되는 이렇게 좀 성숙된 의식들은 중요하지만 정부 당국의 현재의 문제인식에 대한 위기감 또 이것들이 행정공무원들을 통해서 또는 행정력을 통해서 또 집행될 때 이게 함께 힘을 합치면서 국민도 호응할 때 이게 좀 잡혀나갈 텐데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요. 지금 시민의식도 물론 문제지만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 그 삼성의료원에서 응급차 이송 요원이셨던 분도 왜 출근을 몸이 아픈데도 했냐 하면 이게 메르스든 뭐든 간에 어쨌든 격리가 돼가지고 2주 격리가 되고 나면 직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자꾸 뭐, 예? 식량 얼마 갖다 주고, 그리고 110만 원인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준다. 아니,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 다음에 먹고 살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더군다나 비정규직이신 분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한 거죠. 초창기 때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격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처음엔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숨기고 중국에 출장을 가야 되니까 가버리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우리가 처음에 아예 처음부터 그분들의 보상을 충분하게 해줬다면 몇십억, 몇백억으로 막을 수 있던 거를 지금은 아마 몇천억, 몇조 원의 지금 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 정부가 과연 그만한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요. 실제로 사후에 지금 뭐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도 사실 저희들은 의문스럽습니다. 전 그래서 메르스로 격리됐다라는 증명서를 예를 들면 뭐 보건소나 어디서 띄워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경우에 직장을 잃게 하면 해당 사업장에 나름대로의 제재를 취하는 이런 조치도 병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저도 답답해서 오늘 좀 말이 많아지네요. 근데요. 제가 또 하나 독일에서도 왜 65세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근데 이게 완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다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메르스로 사망했다라고 봐야 되는 이게 거예요? 참 그 의무 기록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예. 보지 않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폐 손상을 어느 정도 줬을 거기 때문에 예. 폐 합병증을 유발시켜서 아마 그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망 원인을 분석할 때 선행사인이랑 중간 선행사인 이런 게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메르스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직접 사인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면역 체계, 그냥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면은 그 기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가있던 질병의 진행 속도가 더 빨리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메르스가 이제 기저질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폐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폐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 여러 장기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가지고 다발성 장기 손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많이 안 좋게 되셨던 분들 중에 다른 기저질환들, 콩팥질환,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가 콩팥 쪽에도 많이 충격을 준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콩팥질환이라든지 폐질환, 당장 호흡곤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폐 기능이 떨어졌던 분, 결핵을 하셨든지 만성 폐질환 앓으셔서 폐활량 자체가 떨어졌던 분들은 우리가 산소를 아무리 공급해줘도 기본 베이스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숨진 분이 6일 날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발표는 16일 날 했고 그 사이에 독일은 남성과 접촉했던 200여 명을 모두 검사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자, 이 부분을 우리나라 방역 당국과 비교를 하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통제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독일 사회가 실제로 한 환자를 통제해서 장악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 관련된 200명을 다 잡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문제가 없이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과 비교해보면 사실 한 명이었던 환자가 지금 10,000명까지 예정자나, 그러니까 격리자나 격리돼서 나오신 분이 10,000명까지 늘어나는 데까지 한 달 걸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보면 이런 부분에 정부의 통제력과 정부의 어떤 일관성, 통제력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교되는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쫙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동선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200명을 자기네가 다 조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게요. 첫 번째 아마 처음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던 것 같고요. 첫 번째 환자를 우리가 진단이 좀 늦어졌죠. 우리가 중동이라는 그 호흡기 증후군이 게 설마 우리 생길 것인가. 예. 그 과정에서 접촉자가 많아서 그랬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실수는 아마 그 질병관리본부나 대책본부에서 얘기했듯이 14번째 환자를 놓쳐버린 점. 이분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로 가셨던 것이 아마 가장 큰 여파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 삼성 서울병원은 대규모 병원에 많은 수의 접촉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아마 독일의 사례랑 직접적으로 비교는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매뉴얼에 있는 만큼 이제 우리 그 사람의 몸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체계에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체계는 분명히 밀접 접촉에 의해서만 전파될 거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런 그 융통성, 쉽게 말해서 어떤 사례를 봤을 때 그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독일하고 우리나라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게 독일 같은 경우 서구의 선진국들은 식민지를 경영해 본 경험이 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일어났던 풍토병, 여기에 대해서 뭐 예방, 이런 치료 대책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2012년에 그 메르스란 말을 처음 들었을 뿐이지 메르스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설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염되겠냐 이 인식이 결국은 한 4월 정도 되면 중동에서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메르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게 어떤 병이 알고 있었다면 그때 벌써 중동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 이게 메르스에 대한 확진 판단을 내리고 이 격리 조치를 잘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데서 좀 무지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은 식민지, 점령지는 많았어요. 전쟁을 2번 일으켜가지고. 근데 식민지는 앙골라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몇 나라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식민지를 조금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독일 사례에서 보면 6일날 사망자가 나왔는데 16일날까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10일간 이 만났던 사람들을 다 확인하고 잡아내고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한 거죠. 그리고 다 끝나서 음성 판정 받고 이제 열흘이 지나서 우리 다 잡아냈습니다라고 공개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응이 좀 반대적이라고 봐야 되죠. 잡지도 못하고 계속 늘어나고 더 확산되고 심지어 괴담까지 돌고 그래서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정부한테 신뢰는 잃어가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극단적으로 좀 비교가 되는 지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고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5월 23일 날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주간이 고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5월 31일 날은 향후 일주일이 고비다. 또 문영표 보건복지장관이 이 얘기를 했고요. 6월 6일 황우여 부총리는 6월 6일입니다. 12일부터 13일 기간이 가장 큰 고비다. 그리고 그 6월 9일 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도 이번 주가 고비다. 6월 11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비가 있잖아요. 이 고비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인 방역을 못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원래 잠복기가 2주 아닙니까? 2주니까 당연히 2주가 고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에 14번 환자가 갔기 때문에 또 2주가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대규모 접촉자가 났기 때문에 또 2주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 때문에 결국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소급해서는 다 설명이 되는데 소급해서는 다 설명이 돼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게 학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측 기능인데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잠복기 문제도 사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얘기부터 한번 듣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증상 발현일부터 시작했을 때 검사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서는 양성, 어느 기관에서는 음성, 아마도 바이러스 양이나 여러 가지가 미약한 시기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확진이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복기에 14일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그 문제 제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이러스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확진이 지연되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잠복기 14일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다. 지금 이제 권준욱 메르스 기획총괄 반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증상 발현이라는 게요. 예. 우리가 이제 가볍게 기침이나 열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잠복기가 이제 조금 더 먼저 있어서 우리가 캐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평택 성모병원에서 발생된 환자가 나중에 훨씬 지난 다음에 우리가 놓쳤다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또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닌 게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거든요. 딱 14일만 딱 해서 15일째부터 안 나타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에서는 뭐 6주 이후에 조금씩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전체 대상의 격리 기간을 늘려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겁니다. 그럴 사실.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고비 얘기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또 언제가 고비일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인간의 인체라는 게 진짜 말씀대로 기계적이 아니고 어떤 게놈이라든가 DNA 조금 차이에서도 어떤 약물에 대해서 반응도 다 다르고 병균에 대해서도 심지어 그 어떤 종족 중에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종족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이 모두 다른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킨다는 거, 그게 그 많은 정부 당국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은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그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필요한 게 의사들의 그 임상적인 판단입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일째 증상이 나타났으면은 메르스 확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의사로서 필요하시겠죠. 근데 예.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건소에서 안 해줍니다. 15일이 됐으니까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의 그 융통성이 좀 없는 건데 의사들이 검사를 요청을 해도 그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해준다. 이거는 참, 예, 좀 곤란한 일입니다. 자, 이런 메르스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16일 오전 7시에 4일날 뇌경색 증상을 입원한 A씨의 남편이 중환자실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 아내에게 쓴 가족들의 편지를 간호사께서 대신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가족들은 전날에요. 이 병원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아내에게 갈 수 없고 어머니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전합니다. 누구누구 엄마. 나와 만나 38년 동안 고생도 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는데 갑자기 당신과 헤어지게 돼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평소 대화하면서 알게 된 당신의 뜻을 잘 새겨서 앞으로 자식, 손자들과 살아갈 것이요. 이제부터 호강해야 할 때 돌아가시니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떨쳐버리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남은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오.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살림을 일으키고 약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못난 남편 회사에서 큰 책임자로 키워내고 당신과 나의 노후 준비도 잘 진행했는데 이 글은
간호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리는 것이요. 간호사님께도 감사하고 간호사님이 당신의 임종 지킴이요. 당신과 우리 가족 모두 간호사님께 감사드려요. 38년 동고동락한 남편이. 아들의 편지도 이어집니다. 엄마의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아직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의 손이 너무 추워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전해질 거라고 믿어.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이 이리 더 힘들까.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받아들이고 엄마가 이 순간 편안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엄마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건 계속 지켜나갈 테니 걱정 말고 편히 잠드세요. 엄마, 외롭다고 느끼지 말아요. 이제 앞으로는 마음속에서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딸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난 날들 엄마 딸로 살아와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남은 날들 엄마 딸로 열심히 살게요. 그동안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으로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키울게요.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하늘에서 쉬세요.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엄마와 딸로 만나요. 엄마, 사랑해요. 간호사 3분이 7분간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물론 간호사 이 글을 읽는 간호사분들도 끝까지 이 편지를 제대로 읽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메르스가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의 슬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진짜 울적한 얘기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가족분들이요, 방제복을 입고 임종을 지켜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보건당국이 그 가족들은 아직 감염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또 감염자는 아니지만 또 이동 과정에 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메르스가 굉장히 여러 부분 이런 비극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은 격리되신 분들은 감염자는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 사회가 안정하기 위해서 이런 불이익을 많이 감수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도 좀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 제일 안타까운 게 그 가족들의 편지가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진짜. 이게 그리고 사실 졸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에 이 장례를 치르는 절차도 이게 되게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화장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낸 것도 참 원망스럽고 슬픈데 그렇게 만지실 수도 없고 마지막 가는 길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큰 아프겠습니까? 이 딸이 쓴 편지, 보통 딸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막 하는 말,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 말인데 엄마와 딸로 다시 만나겠다. 아마 그분도 얼마나 가슴이 절절했겠습니까? 저도 이거 들으면서 막 울컥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비극,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비극 속에서 지금 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을 정말 잘 막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게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또 비극인가. 어떤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어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어떤 사고사로 죽었으면 이게 슬픔을 거의 못 느낄 건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끼리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갖다가 두고 봐야 한다는 그 슬픔이 이 메르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 한 부분을 볼 때 진짜 이 슬픔이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참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울컥. 예, 지금 참 그런데 이 임종도 못하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저는 사실 옛날에요.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패스트가 휩쓸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 시신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 그때 무지했기 때문에 더 돌았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프랑스에서 노스트라다무스 의사가 이제 나타나서 화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그때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씁쓸합니다. 과학이 발전했죠? 왜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저희가 현대의학이 뭐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다 알면 저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메르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사실 준비는 좀 했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 대책회의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 딱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고요. 이런 비극이 다시 안 생기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의사들, 뭐 정부 당국, 뭐 이런 사람들 힘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국민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의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고 간호사분들 고군분투하시다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저희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편지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